막걸리랑 탁주는 무슨 차이고 또 막걸리와 동동주는 무슨 차이인지, 막걸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생막걸리 하는데 도대체 뭐가 살아있다는 건지, 또 제가 추천드리는 막걸리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류식 소주만 리뷰했지만 사실 제가 더 잘 아는 분야는 막걸리입니다. 한국가양주연구소에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 따고, 막걸리학교에서 상급과정 수료하고, 한국주류안전협회에서 전통주 창업 컨설턴트 자격 취득하고, 국세청 주류 아카데미 교육 수료하고, 막걸리 양조장에서 무급으로 근무하고 등등등 막걸리 공부하기 위해 쏟은 시간과 돈만 해도 수백만 원, 만들어본 막걸리만 수십 가지, 마셔본 막걸리는 뭐 셀 수도 없고요. 제 말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술 읽는 집 구독 안 누르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누르셔서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술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술을 발효시키고 맑은 술을 떠낸 후에 남은 술을 물과 함께 그냥 막 대충 걸러서 먹었다고 막걸리가 되었다는 말과, 술을 오랫동안 두지 않고 바로 방금 막 걸러서 마신다고 해서 막걸리라는 썰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 이전에 부여, 고구려, 동해 등의 제천 행사 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쓴 시에는 젊을 땐 막걸리를 마시기 좋아했는데 벼슬길에 올라서는 늘 청주만 마셨고 이제는 벼슬에서 내려와 녹봉이 줄어서 하는 수 없이 막걸리를 마시는데 속이 불편하다라고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위스키 드시다가 초록병 소주 잘 못 드시는 것과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한반도에서 막걸리를 마셨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고려, 조선시대에 마셨던 막걸리와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걸리는 같은 막걸리냐? 전혀 다른 막걸리입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드리려면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비롯한 모든 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효모, 당분, 물이 필요합니다. 효모가 당분을 먹고 증식을 하거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보입니다. 효모는 당분을 좋아해서 과일 껍질 등에 많이 존재합니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포도를 잘게 으깨서 효모가 먹기 좋게 만들어주고 효모가 포도당을 먹고 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막걸리는 보통 쌀로 만들잖아요. 쌀은 보통 70% 이상의 전분으로 되어 있고 전분은 당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분의 결합을 끊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쌀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기 위한 과정은 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을 먹기 좋게 익혀서 밥을 만들고 이 밥을 잘게 씹고 이렇게 잘게 쪼개진 밥 사이로 우리 침 속에 있는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침투해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아밀라아제와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밀라아제로 배웠는데 요즘엔 아밀레이스라고 쓰나 봅니다. 막걸리도 똑같습니다. 쌀을 익혀서 밥을 만들고 이 밥과 누룩을 섞어주면 누룩 속의 효소가 밥의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을 누룩 속의 효모가 먹으면서 증식도 하고 알코올도 만들어내면서 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양조는 더욱 복잡합니다. 밥뿐만 아니라 구멍떡, 백설기, 죽, 범벅 등으로도 술을 만들고 한 번에 이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밥을 3번에서 4번, 5번 정도 나눠 넣어서 술을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과 재료가 각기 다른 수백 가지의 술이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 젖산 수치, 효모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맛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전통적인 막걸리는 쌀과 누룩과 물을 섞어서 만든다 정도로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술이 다 발효가 되고 나면 맑은 술이 위로 뜹니다. 여기에 용수라는 일종의 대나무 필터를 받고 며칠이 지나면 탁한 부분은 걸러지고 맑은 술만 고이는데 이걸 따로 떠내서 마시면 전통적인 청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 계속 집에서 술 빚게 돼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청주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청주를 떠내고 남은 탁한 부분에 물을 타서 이런 면보나 채반에 걸러 마시면 이게 막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이고 현대적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양조장마다 만드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쌀과 물, 발효제를 섞어서 술을 만듭니다.
도수 약 16도 정도의 술이 나오는데 이걸 원주라고 부릅니다. 이 원주에 그대로 물을 타서 제품화하면 막걸리, 이 원주를 필터에 통과시켜서 맑게 만들면 약주나 청주, 이 원주를 그대로 증류시키거나 필터에 통과시켜서 맑은 술 상태로 만든 후에 증류시키면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술을 만들어서 청주 따로 떠내고 남은 거에 물 타서 만들고 이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막걸리가 텁텁하고 슴슴해서 맛이 없어요. 자, 아까 용수를 받기 전에 이렇게 맑은 술에 쌀이 동동 뜬 게 보이시죠? 부이주라는 술이 있는데 이렇게 쌀알이 위로 뜬 모습이 마치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는 뜻에서 부이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가 식혜 마실 때처럼 삭은 밥을 술 위에 동동 띄워서 마셨는데 그래서 동동주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동동주는 보통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섞은 술을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술에 있어서 이 누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룩에 따라 술 맛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의 대전 청년구단 편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박유덕 대표와 백종원 대표가 막걸리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백종원 대표는 물, 박유덕 대표는 누룩이라고 서로 주장했는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죠. 6도짜리 막걸리에는 술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물맛도 매우 중요하고, 또 술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효모의 종류가 누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룩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누룩은 밀 껍질에 약간의 수분을 더해서 발로 꾹꾹 눌러 담아 연잎이나 쑥, 지푸라기 등의 초제를 올려놓아서 만드는데요. 이 누룩 위로 술을 만드는 누룩곰팡이가 내려앉아 뿌리를 내립니다. 이 곰팡이에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또 효모도 누룩 위로 내려앉으면서 누룩은 효소와 효모를 모두 갖고 있게 됩니다. 전통 방식의 누룩은 이렇게 공기 중에 둠으로써 초제나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균이나 효모가 누룩 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맛이 나고 풍부한 풍미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자연적인 효모와 곰팡이가 내려앉기 때문에 재현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으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일정한 맛을 내줘야 하는데 만들 때마다 조금이라도 다른 종류의 효모와 곰팡이가 내려앉게 되면 술맛에 약간이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막걸리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입국입니다. 입국은 누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 중에 술을 잘 만드는 한 종류만 따로 분리해서 가루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야 효소가 뭐고 효모가 뭔지 전혀 모른 채로 경험에 의해서 술을 만들었을 텐데 이 효소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한 사람은 일본인 다카미네 조키치입니다. 일본인들이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코지라는 곰팡이에서 전분을 유독 잘 분해시키는 효소만 따로 분리했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다카다스 효소라고 명명합니다. 요거를 양조에도 사용하지만 소화제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꽤나 크게 히트를 시킵니다. 라틴어로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고도 하고 황국균이라고도 하며 사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황국균을 국균으로 지정할 정도로 사케를 만들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다카미네 조키치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면서 아드레날린을 따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입국은 백국균으로 아스퍼질러스 가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수 막걸리 뒷면을 보시면 입국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90% 이상의 양조장에서 이 입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국은 일본인이 개발했고 일본에서 주로 쓰이고 또 우리 전통 방식의 발효제가 아니라서 일본식 발효제라는 의견들이 있고,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는 진짜 전통 막걸리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입국은 안정적이고 또 무엇보다 일정한 품질이 나오는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조장에서 쓰고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맛이 깔끔하긴 한데 단조로워서 입국을 쓰는 많은 양조장에서는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발효제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을 쓰고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도 넣으니까 진짜 전통주냐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도 와인 만드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국산 와인들도 진짜 잘 만드는데 와인이 우리나라 전통주인가요? 대부분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앞으로 한 100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해서 와인을 만들면 100년 뒤에는 한국의 전통주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탁주는 뭐고 막걸리는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는 차죠. 근데 반대로 차는 소나타일까요? 네, 이거는 틀린 명제죠. 소나타가 차의 한 종류이듯이 막걸리도 탁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탁주, 탁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세법에도 막걸리라는 말은 없고 탁주라는 명칭이 쓰입니다. 막걸리 뒷면을 보시면 식품 유형에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탁주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주세법에서
법에서의 탁주의 정의는 술덫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재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을 탁하게 내린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답답한 건 얼마나 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맑은 술인 약주의 경우 탁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18 EBC 이하로 맑게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탁주는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뭔가 탁한 것 같으면서도 안 탁한 것 같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국세청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A 직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덜 탁하니까 탁주 규격 미달, B 직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덜 탁하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탁주는 세금이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탁주로 인정받냐, 탁주가 아닌 청주나 약주로 인정되냐, 이건 양조장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법은 아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막걸리를 홍보할 때 생막걸리 하죠. 살아있다는 뜻의 날생자를 쓰는데 뭐가 살아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효모입니다. 생막걸리는 술을 다 만들고 병에 담고 소비자에게 가는 그 순간까지 아주 조금의 효모라도 살아서 술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유통,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모가 살아있으니까 병 안에서도 계속 발효가 일어나서 맛이 변하거나 금방 상하게 됩니다. 이걸 최대한 줄이려면 빨리 마셔야 하고 차갑게 보관해야 효모의 활성도가 줄어서 발효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생막걸리는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데, 가장 큰 장점은 맛있다는 거고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한다는 겁니다. 반면 술을 다 만들고 마지막 공정으로 열 처리를 해서 술 속의 효모나 기타 균을 살균하는 살균 막걸리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유통기한도 길고 보관도 쉽다는 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생막걸리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맛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살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살균 막걸리도 맛있게 잘 나옵니다. 이거 맛있더라고요. 사케의 경우에는 대부분 열 처리를 해서 술을 살균시킵니다. 그래서 사케 매대에 가보시면 다 실온에 놓고 보관을 하죠. 다만 살균을 하지 않은 생사케도 있습니다. 이걸 남아자케라고 하는데 맛이 매우 좋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 일반 사케보다 가격을 더 받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생막걸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의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품 유형에 탁주라고 되어 있으면 생막걸리고 살균 탁주라고 되어 있으면 살균 막걸리입니다. 이제 어떤 막걸리가 맛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추천드릴게요. 추천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따로 리뷰 영상을 또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제 입맛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높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장수, 지평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하고, 느린마을이나 골목 막걸리 추천드립니다. 느린마을은 막걸리 좀 드셔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제품이죠. 가격이 다른 막걸리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고 순전히 쌀로만 단맛을 낸 막걸리입니다. 그만큼 쌀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막걸리에 비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목 막걸리는 골목 식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막걸리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출연했던 박유덕 대표가 만든 프리미엄 라인의 막걸리고, 하나는 가평 잡막걸리로 유명한 우리술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막걸리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우리술에서 만든 제품을 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다음에 편의점 가셨을 때 보이면 한번 사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입맛에 맞는 술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천지수 막걸리입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는 막걸리인데, 일본에 사는 제 지인도 마셔보더니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가족 모임 때 가져갔었는데 평소에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던 형수가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단점은 한 병씩 주문이 안 되고 6병을 한꺼번에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족 모임이 있거나 어디 놀러 갈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두루두루 즐기기 좋은 술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중 하나인데요, 바로 희양산 생막걸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달달한 막걸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슴슴한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제품인데, 달달한 막걸리가 좀 질렸거나 단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술입니다.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서 오 좋다 이렇게 바뀐 막걸리입니다. 여기는 문경에 위치한 작은 양조장인데 농약을 치지 않은 쌀과 제가 아까 소개드린 누룩으로만 술을 빚는 곳입니다. 라벨이 좀 독특한데 지역 화가분의 작품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라벨을 바꾸는 게 특징입니다. 이 술은 회랑 먹거나 뭔가 밥이랑 반주할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달지 않아서 반주하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건 이 지란지교라는 술입니다. 무화과 청이 들어갔고 레드비트로 빨간색을 낸 제품입니다. 그 외에는 쌀, 물, 누룩만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빚은 탁주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옛날 문헌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집에서 술을 잘 빚으면 이 술과 비슷한 맛이 나오는데 그만큼 옛 방식 그대로 정석대로 빚은 술입니다. 여기는 또 누룩도 직접 띄어서 사용하십니다. 누룩을 직접 만든다는 건 위스키로 치면 효모를 자체 배양해서 쓰는 것이고 한정식으로 치면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장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양조장만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룩을 직접 띄워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은 아마 전체 양조장의 1%도 안 될 겁니다. 1%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아마 입맛에 잘 맞으실 거예요. 엄청 달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으면서 향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다만 도수가 조금 높아서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와인잔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술들 말고도 추천하고 싶은 술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막걸리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술들의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맛있지만 맑은 술엔 약주도 진짜 기가 막힌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만든 약주 드셔보시면 우리나라 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참고로 약주는 약재가 들어간 술이 아닙니다. 그냥 쌀, 물, 누룩으로만 만들어도 약주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 환장스러운 스토리도 제가 다음에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막걸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